숫자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세 분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예산 추적의 그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우주영 박사님? 네. 방송들 체크해 보셨죠? 이 유튜브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서울에서도 많이 보거든요. 예. 이거는 공중파, 그러니까 중앙방송 컨셉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예. 그 부산 MBC를 비하하시는 겁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그만큼 예, 캐파가 있다는 네, 말씀이고, 맞아요. 예, 저희 빅벙커가 그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런 면이거든요, 우 박사님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저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네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네. 세게 해주십시오. 네. 예. 자, 이 의원님. 네. 그 이 의원님이 또 평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네. 또 이제 그 터줏대감이시고 네. 이제는 말씀할 수 있잖아요. 예, 아니 저는 처음에 무엇보다도 목소리가 굉장히 시원시원하다 이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말씀도 시원시원하게 하는 맹차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정창수 소장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 진짜 지금도 맞네. 우리의 관계가 이래갖고 돌아서면 끝이에요. 장소를 뜨면 안 됩니다. 정창수 소장님 말씀할 때는 좀 답답했거든요. 그거 이제 와서 얘기지만은 너무 잘 됐고, 자, 또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이 계신데 이분은 지금 충격받고 있어요.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나? 이분이야말로 찐 막내죠. 지난 그 수상한 요양원 편에서 당시 대활약을 하셨고. 그 당시에도 방송 끝내고도 참 그 속상해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참 순수한 청년이에요. 사회복지연대 우리 김경일 사무국장 오랜만에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어떻게 충격받았나요? 저희들의 얘기를 듣고. 아니 뭐 그런 관계겠구나. 눈치를 빨리 차리고 어떻게 적응해야 되나 지금 눈치 보고 있습니다. 네, 자리 뜨면 안 돼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또 파이팅 넘치는 특별 감시위원들 모셨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또. 자, 본격적으로 예산 추적 들어가 봅니다. 먼저 오늘의 예산을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예산은 423억 133만 4천 원입니다. 여기 계신 세 분이 이제 그 시작부터 할 숙제가 있잖아요. 네. 힌트. 4월 20일에 사람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인권의 사각지대. 인간의 존엄은 어디에 있는가? 예, 철학적인 고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아무튼 뭐 공개해 봐야죠. 예. 네.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때 너무 답답했지. 병원에 있을 때는 너무 답답하고 나는 제 엄마가 왜 보이지? 무서워서 그냥 따라갔어요. 도착해서 병원인 줄 알았어요. 병원에 안 갈렸는데 어쩌다 잡아 넣었어요. 한 사회복지법인이 자신들의 정신병원에 장애인들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만 골라서 수년 동안 감금을 했다는 건데 장애인 인권 유린 규탄한다! 이용자 강제 입원, 감금, 장애인들의 인권 유린, 그들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 법인 측에서 임의적으로 이런 몇 명의 장애인을 입원시키자 하는 어떤 거는 일종의 오다 지시가 내려오면 그 지시에 따라서 생활자유교사가 어떤 특정 장애인을 입원시키는, 냉정하게 말하자면 저희들은 그렇게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돈 훔쳤다고 법원에 가도 징역 그렇게 오래 안 살려요. 아닌가요? 14년씩이나 그렇게 징역 나오나요? 네, 오늘의 예산은 2019년 한 해 부산시 75개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 지원금이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이 장애인 거주시설은 가정이 없거나 또 가정이 있어도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어떤 장애인들에게
주거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죠. 따라서 장애인에게는 마치 가정과도 같은 그런 곳이어야 할 텐데, 그런데 지난해 부산시 소재 A 사회복지 법인 내 시설에 이제 장애인 인권 유린 실태가 있어서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부산시와 장애인 인권 옹호 기관이 해당 법인을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던 건데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이 사건에 대해서 미리 다 알고 계시겠죠? 알아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 의원님? 사실은 장애인 인권 그 옹호 기관에서 고발을 했고요. 네. 부산시는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판 이제 수용소라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현재는 검찰 조사 중에 있고요. 네. 사실은 이 사건이 아쉽게도 그 진술자들의 번복으로 인해서 사건의 전말을 살피는데 파헤치는데 희망을 잃어가는 듯 했다가 네. 가장 최근에 그 장애인 한 분이 일괄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1급 지적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1급 지적 장애인데도 일괄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서 이것의 실마리를 풀어가는데 지금 사실은 좀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중간에 뭐 번복이 된 부분에 대해서야 글쎄 뭐 저희들이 확실하게 확언할 수는 없지만, 자, 김경현 사무국장님. 사실 뭐 힌트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 사회에 돌봄이 필요한 분들, 사회적 돌봄과 어떤 공공성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줄창 이야기해왔던 어떤 정책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존엄이 짓밟히고 있는지를 여실히 좀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여는 시작부터 무거운 이야기를 드려 좀 죄송하긴 한데 마음이 좀 무겁게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겁게 시작을 하지만 저희가 꼭 뭐 나눠야 할, 다뤄야 할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우정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현재 부산시 장애인 거주시설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알아보고 시작하죠. 네, 2019년 기준 부산시 장애인 거주시설은 총 75개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등록 장애인 수는 17만 5,378명이고요. 그래서 부산시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그 시설 이용자 수는 1,400명 정도 되죠. 그러면 부산시 등록 장애인의 1%도 안 되는 인원이 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5% 중에 그 등록 장애인이 5%인데 그 5% 중에 또 1%도 안 되는 인원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시설에 있는 거죠. 굉장히 적은 인원인데요. 자, 김경일 사무국장님, 문제가 발생한 그 A 법인의 이 거주시설,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이 거주시설에는 몇 명의 이용인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법인 산하의 시설이 총 4개 정도 있었는데요. 요양원하고 재활원, 직업재활원, 그리고 정신병, 문제가 됐던 정신병원까지 총 이렇게 산하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제 2019년 기준에 따르면 요양원에 95명이 입소해 있었고요. 재활원에 104명이 입소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충분하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체적으로 부족한데 정책 방향은 또 탈시설, 소규모화라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사망하시거나 이용자분들이 퇴소하시게 되면 정원을 감축하는 형식으로 정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설이 늘어나진 않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이 법인 산하 시설들이 다른 어떤 시설들에 비교하면 상당히 대규모 시설이다. 예, 그렇게 좀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그런데 그러면 더욱더 잘 운영이 되어야 될 텐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또 권리 옹호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오히려 이렇게 발생한 이 사건. 자, 그 내막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시죠. 장애인 인권 유린 규탄한다! 천인 공갈 일이 또 터졌습니다. 22년 전부터 문제가 있던 부분을 우리는 끝까지 대응할 것입니다. 그 9분들이 저희가 고발을 했던 제일 큰 이유가 병원에 입퇴원이 너무 잦은 거 아닌가, 또 너무 장기간에 입원한 환자들,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 법인 측에서 임의적으로 이런 몇 명의 장애인을 입원시키자 하는 어떤 거는 일종의 오다, 지시가 내려오면 그 지시에 따라서 순서적으로 생활자유교사가 어떤 특정 장애인을 입원시키는, 이렇게 시키기 위해서 또 그런 또 생활 기록지를 또 쓰게 되는 이런 부분이었죠.
저는요 병원에 그거 안 갈렸는데 어쩌다 잡아 넣었어요. 있기 싫어가지고. 나가고 싶다고 말해보셨어요? 그거는 마음대로 못 나왔어요. 마음대로 못 나왔어요? 예, 그거는 가다 있었어요. 갇혀 있었어요 안에. 형님한테 다정하게 해봐라. 선생님 두부 오실 때 앰뷸런스 타고 그 이제 같이 신우 씨 타요. 나 병원 안 가면 안 돼요. 하니까 안 된다는 게요. 그 이제 그 선생님들 오대 뭐 찍어야 돼요. 나 뭔가 모른다니까 그때는. 뭐 동의서 같은 거? 예, 그거 찍었지. 난 뭐 그것도 막 안 해주고 이거 줘야 했는데 내가 그때 뭐 글씨가 잘 모르니까 뭐 찍으라는 게 바로 찍었지 뭐 이분도 쓴 것도 그 뭐였지 내가 그때는. 그냥 이제 퇴원만 시켜줘도 얘기해도 한 10번 넘게 얘기했어요. 안 된다는 게 자기는 이제 말 잘 들으면 퇴원시켜주는 게 준다는 게 그 약속도 안 지키고 며칠 있다가 보니까 우리 시설 애들이 이제 2명인가 이제 이분시키 되고 그때가 이제 23명 가까이 됐어요. 이제 애들 이제 얘만 이분시키니까 이제 나는 애들 왜 맞지 생각했지. 이제 우리 시설 애들이요. 그때 너무 답답했지. 병원에 있을 때는 너무 답답하고. 병원 쪽에서는 왜 이렇게 신우 씨를 퇴원을 안 시키려고 그러고 면담도 처음에 안 하려고 그러고?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저 듣는 데서도 그랬어요. 정신은 절대 퇴원 못 시킨다고 얘기했었어요. 저희가 그냥 추정컨대는 그 병원에서 나와서 자기의 의사를 그나마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정신우가 아닌가.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면담했을 때도 의사 능력도 없었고 저도 모르죠. 근데 의사의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의사의 말 그대로 권한이지 않습니까? 입퇴원은 의사의 권한이라고 얘기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저도 상당히 놀란 게 뭐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저 친구가 뭐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의사 선생님이 해야 될 문제였는가. 그리고 그 병원과 시설이 걸어서 100m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시설의 선생님들도 한 달에 한 번씩인가? 그 만났을 때도 그 친구에 대한 상태를 분명히 알았을 거거든요. 자기 거주 시설에서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는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신과에서 좀 안정이 되고 나면 다시 거주소로 데리고 와가지고도 또 뭔가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병원에 그렇게 15년, 20년 계속 방치를 할 것 같으면 그 거주시설에 말라둡니까? 정신요양 또 시설이 따로 있지 않나요? 신우 씨 같은 경우에 뭐 남을 해쳤습니까? 뭐 때렸습니까? 죽였습니까? 뭐 돈 훔쳤다고 그 법원에 가도 징역 그렇게 오래 안 살려요. 아닌가요? 14년씩이나 그렇게 징역 나오나요? 그때 정신감정도 하고 막 저희들도 사실 그거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국가수하고 몇 군데 이렇게 감정도 다 받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당 병원의 의사도 이제 진술을 다 정치를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입원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는 부분이 네. 의사한테서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것도 저 정신의 감정을 거쳐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입원한 사람들의 어떤 지적 수준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네. 의사의 그 감정 결과가 잘못됐다라고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인간관계 입장하기가.
그 보통 지적 장애가 있는 분 같아요. 근데 지적 장애가 있는 분들이 가끔 입원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충동 조절이 안 되거나 그 폭력적인 언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자신이나 아니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을 때,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 때 행동 조절 목적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좀 의아했던 게 그 적절한 대화 기술도 다 갖고 계시고 협조적인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거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되는 윤리 도덕 같은 것들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충동 조절이 그렇게 안 된다거나 뭐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을 특별히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설사 다소 간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말이 있더라도 그 경우는 교육이 필요한 거죠. 입원이라는 분리가 과연 적절했는가 하는 데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 친구는 일단은 수급권자고 국가로부터 모든 돈이 다 나오고 병원 입원비가 그 돈도 적지 않고요. 입원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의 모든 돈이 병원으로 나오니까 그 환자에 대한 케어에 돌봄에 대한 비용. 물론 그 병원 입장에서는 그 장애인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때문에 우리가 입원을 해서 치료를 시켰다. 그 당연히 주장하시겠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저희들은 그렇게 장애인을 좀 돈벌이 수단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네, 착잡하네요. 예. 고발장애 명시된 피해자 그 9분은요, 이게 정신장애인이 아닌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입원의 필요성이 딱히 없었음을 재활원의 전 원장과 또 종사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피해 사실이 명확한 이제 9분 외에도 강제 입퇴원에 의심되는 환자가 14분 계시고요. 실제로는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다라고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피해자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자립체험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4분이 입주해 계시고요. 시설 퇴소를 지금 준비하시는 분이 1분 계시고,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기신 분이 2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그냥 본인이 남겠다 2분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추가 면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참 정말 안타깝네요. 이번 사건을 두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장애인이 법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이 되는 경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자, 김경일 사무국장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이 구조가 어떤 거예요? 사실 이제 원인을 근본적으로 꼽자면은 정신장애인들이 돌봄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복지시설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이 제대로 케어받을 수 있는 복지시설이 있었다면, 다른 어떤 돌봄 인프라가 있었다면은 가능했을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사실은 요양병원이라든지 정신병원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가 아니라 통상 우리가 1년에 이해하는 걸로 보면 과잉행동을 하거나 자타의 위험이 있거나 정말 폐쇄병동에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과잉행동이 있는 경우에만 사실은 이제 입원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악용한 사례로 전형적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사실 실제 인프라가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물론 사실일지언정 이 법인의 어떤 이런 행위들, 밝혀진 행위들의 뭐 면죄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분리해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다수의 이용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시설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즉 별 탈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몇몇 사람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기도 한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좀 해주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정말 중증인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해야 되지만 악용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돈벌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 이제 그 환자 유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정신병원이 법인 산하에 있었고 그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생활시설이 있다 보니까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정신병원 병동이 비어 있으면 사실상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빈 병동에 이제 회전문 입퇴원이라고 하죠. 그때 이렇게. 네네, 그렇죠. 비면 채우고. 지금 뭐 이 구조 지금 말씀하셨죠, 이 의원님 좀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환자들을 강제 입퇴원 시키는 것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분명히 그건 진료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이제 진료비를 내는 방법에는요,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금 등 그리고 이제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의료급여라는 거. 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의료 문제를 국가가
어떻게 보면 책임져주고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 의료 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 보장 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 의료급여는 하루당 정액 수가로 병원의 인력 확보 수준이나 그다음에 그 입원 일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과는 다른 개념인 것이죠. 그렇죠. 예. 정리를 해보면 병동이 비면요 시설 내 장애인을 거기다 입원을 시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입원함으로써 지급되는 방금 말씀하신 의료급여를 비병원이 부정수급 이런 시스템으로 했던 그런 정황이 지금 현재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 병원에 지급된 의료급여, 피해자들 몫의 그 의료급여는 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우정 박사님. 네, 화면에 정신우 씨 나왔잖아요. 5년간 B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네. 정확히는 2014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계셨는데요. 그래서 의료급여 지급 내역을 제가 뽑아서 계산해 봤더니 총 7,446만 7,540원이 지급됐어요. 오, 네. 많네요. 많죠. 예.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 최경윤 씨 경우에는요, 입원 기간이 한 1년 5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인데요. 약 2,300만 원의 의료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이 의료급여라는 부분이 이제 책정되는 규모라든가 뭐 수가가 있겠습니다만 대충 뭐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오는데요. 근데 피해자가 저 두 분뿐만이 아니잖아요. 고발장에 피해자라고 명시된 분이 7분이 더 계시는데. 네. 예. 그래서 고발장에 명시된 피해자 9명 중에요. 네. 입퇴원 기록이 있는 8명의 의료급여 지급액을 다 합하면 1억 8,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뭐 기간이 긴 분도 있고 짧은 분도 계십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여기서 또 강제 입퇴원이 의심되는 환자들 있잖아요. 그게 환자가 한 14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정하게 수급한 의료급여액이 1억 8,800만 원을 훨씬 더 넘을 거라고 예상이 좀 되네요. 예, 예상이 되죠. 네. 지금 현재 의심을 하고 있는 환자만 14분이 더 계시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었는데 네네. 현재 8분을 계산했을 때 이 정도인 거면 네, 8명에 1억 8,800만 원. 네. 근데 조금 더 의아한 게요. 네. 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의 대가를 정한 만큼 받는 것인데 네. 그게 왜 문제가 되냐라고 또 질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대가를 받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제 의료급여는 그 정액수가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비, 입원비, 뭐 주사료 등 이런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그 비용이 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의료급여는 남는 그 진료에서 남는 금액을 여기서 보면은 환수 조치를 하지 않고 더 중요한 거는 사용 내역을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것의 맹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약을 처방했다거나 치료를 뭐 덜 하면서도 얼마든지 돈을 그 남는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사용 내역을 증빙하지 않아도 되고 남는 금액을 환수하지 않는다라는 대목에서는 왜 이렇게 허점이 크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요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상상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자,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실제 제작진이 취재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답변이 의료급여 액수가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선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만 들어보면은 의료급여를 남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로 들려요. 근데 김경일 사무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A법인의 의료급여 부정수급에 의혹을 갖는 이유는 그 말이 거짓말인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겁니까? 물론 이제 병원비 지불 능력이 많으신 분들에게 과잉 진료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수익 창출은 훨씬 더 많이 되겠죠. 의료급여 수가가 다른 그런 부분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수가가 낮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또 제공한 만큼의 서비스를 받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불필요한 서비스를 받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인가? 폐쇄병동에 입원해서 향정신성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어떤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어떤 수익 창출에 장애인분들이 이용되셨다라고 말씀드리는 맥락이고요. 되게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과 이 의료기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드물고요. 사실 조사가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부분 이제 협약을 맺는다든지 내지는 사회복지법인과 의료법인이 따로 있는데 동일한 이사진들이 꾸려져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되어 있는데 구조적으로 한 법인 안에 그 환자로서 유치될 수 있는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이 있고 정신병원에서는 빈 공실을 채우기만 하면 의료급여 수가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이런 어떤 회전모집 퇴원이 가능한 구조가 법인 산하 시설 속에 이렇게 엮여져 있기 때문에 급여 수가가 크다 작다 이걸 여부를 떠나서 간에 불필요한 진료 행위를 해가면서까지 이제 의료급여 수가를 받아서 병원에서 수익을 창출해낸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걸 말씀드리면 이 사회 안전망인 이 복지기관에서 양의 뭐라 그럴까요? 탈을 쓴 늑대처럼 둔갑이 됐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의료 급여라는 게 큰 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환자에 비해서 뭐 돈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그다지 그렇게 뭐 남는 게 아닌 것 같은데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수익을 내는 것의 문제라기보다는 환자 1인당 의료 급여가 정액 수가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 이걸 이용하고 있다. 이 측면이 바로 문제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참 특수한 사례인 만큼 이 사건을 좀 더 제대로 파헤쳐봐야 될 것 같은데 A 법인 내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계속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죠. 누가 데리러 왔어요? 예. 누가 데리러 왔어요? 그 아저씨하고 간호사 입은 옷, 간호사 선생님. 그 남자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이랑 종이에다가 사인하고 있던 거예요. 사인. 사인? 예, 사인. 나는 무서워서 그냥 따라갔어요. 도착해서 병원인 줄 알았어요. 병원. 단지 조금 돌보기가 힘들고 말을 좀 안 듣는다는 이유로 정신병원 입원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 또한 이 시설은 김해에 있는 곳이었는데 정신병원의 업무부장이 자기 자가용을 타고 김해까지 와서 간호사 한 명을 대동해서 그 장애인을 자기 자가용에 태우고 정신병원 앞으로 가서 이제 경찰을 불러서 응급입원을 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이게 모든 게 다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한 거죠. 정의 정신병원을 입원을 시키고자 했다면 김해에서부터 거기에 경찰을 불러서 과연 이 사람이 자해 타해 가능성이 있느냐를 판단해서 진짜 입원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 울산에 있는 병원에 있는 사람까지 불러서 입원을 시키는 과정 자체가 이 장애인이 희생된 건 아니었는가. 저희가 이후에 입수한 자료를 좀 훑어보다 보니까 장애인은 10월 30일에 그 본부장을 처음 만나서 입원을 한 건데 실제 인수인계서를 보니까 그 일주일 전에 인수인계서가 쓰여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서류를 위조한 이런 대목들도 아까 제가 좀 가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장애인을 좀 돈벌이 수단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인권 침해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는 그런 대목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꼬집 부렸다가 묶일 뻔했어요. 묶일 뻔했어요? 예. 뭐 나가고 싶다고? 예. 울고 소리 지르고 했어요. 그러니까 묶어버린대요? 묶어버리고 주사 준다 했어요. 환자들이 이제 말 안 듣고 그러니까 뭐 상가관장이 이게 끄고 가는 게 환자들 얘가 이게 끄고 가가 침대 앞에 끄고 가가 문까비대. 야 개새끼들 자꾸 그때는 막 야 이 새끼들아 소리 되게 지른다니까 저 상가관장이 뭐.
뭐 섞이면 그런다 했나. 근데 저 선생님 한 번씩 여기 와가 한두 번 꿈꿨다니까 내 혼자 있을 때. 와 그때 꿈꾼 거 땀이 이빨이 나가. 신땀이 나가. 애 나오니까 꿈이 돼.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화장실 청소하고, 근데 뭐 청소기 밀고, 발 포고, 애들 뭐 기저귀 채우고. 기저귀요? 예, 나 묶은 사람 이것도 채우고, 이제 똥 싸면 이것도 시켜주고. 보사 이제 시키는 게 똥 싸고 그냥 애들 상태 안 좋으니 똥 싸면 이건 우리가 시키면 안 되는데 보사가 이제 야 한잔 하면 부어가 또 시키고 또 뭔가 또 뭐 어느 사람은 바다에 어느 사람은 위부 닦아야 샀고 그때는 좀 신의 연습치거든.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도하에 치료에 도움이 되거나 재활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지 부당하게 이렇게 청소나 뭐 치우는 것 같은 노동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권익적인 어떤 측면에서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보통은 사회에 나가서 적응에 어떤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공예품을 만든다거나 미술을 한다거나 그런 어떤 작업 치료라는 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전혀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피해자들이 이러이러한 장애인이라서 이 증언을 진술을 100% 신뢰할 수가 없다. 심리상이 없다는 걸 전제로 깔고 수사를 한다는 느낌입니다. 네, 사건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아직 결과가 안 났는데 경찰국에서 하고 계시고. 저는 이거 보면서 대투혈통 김관희가 생각이 나요. 정말입니다.